삶을 산다는 건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색과 또 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책과 인생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인생 책방, 새로운 책방지기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친구처럼 편안한 책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할 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성과 미모의 샘플 책비싸웃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요. 책을 소개하는 건 더 잘합니다. 네. 책 소개하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생 책방 앞으로 초대 손님의 인생 이야기, 그 인생 책과 함께할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또 있습니다. 이시안 작가가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책들, 우리가 다 읽지 못했던 이 시대의 고전들, 명작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들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이 시간 통해 재밌게 풀어주신다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들 그 책 하면서 아는데 맞아요. 나만 몰라요. 맞아요. 이런 거 했을 때 한마디라도 좀 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앞에 시간은요.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좋다.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자, 첫 시간인데요. 어떤 책인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자, 빨리 소개해 주시죠. 누구나 알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의미까지 좀 알까 하는 그런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네. 바로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 설렁탕. 맞아요. 네. 첫 시간에 아는 작품 나오니까 너무 반갑다. 그렇죠. 나도 네. 너무 반갑다. 옛날에 그 문학 교과서에 다 늘 나왔던 책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인력거꾼이에요. 맞아요. 지금 사라졌는데 근데 뭐 평소엔 잘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너무 손님이 많으면 쉬고 싶잖아요. 네. 쉬고 싶어서 안 가면 그만이 하고 바가지를 씌웠거든요. 두 네. 배, 세 배를 불렀는데도 손님이 가자고 하는 거죠. 우와. 오, 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가야죠. 따블 이랬는데 간 거야. 그렇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그날따라 아내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라고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운이 좋으니까 돌아가다가 또 친구가 술도 한잔하고 있길래 같이 술 마시면서 그래도 이제 약간 뭔가 미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을 사갑니다. 이게 고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네. 운이 너무 좋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 설렁탕을 가지고 딱 사가지고 돌아갔는데 아내분이 돌아가 계셨죠. 네. 그러면서 그 대사가 나오죠.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사실은 그 역설적인 제목이죠. 네. 가장 운이 나쁜 날이었습니다. 사실 김첨지가 아내에게 굉장히 말도 뭐 무뚝뚝하고 못되게 네. 했었잖아요. 좀 얄미웠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찡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를 할 때 일단 설렁탕을 제일 많이 기억하시니까 네네. 또 설렁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설렁탕은 지금 우리가 먹는 설렁탕이랑 굉장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냥 고기 먹는 날 정도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특식. 그래서 설렁탕 기원 자체도요. 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몽골에서 들어온 음식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네. 근데 그 제사를 할 때 이제 소를 써요. 네. 백성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나눠주기에는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국물이라도 맛봐라 아하. 해서 백성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국에 고아가지고 만든 게 설렁탕이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인력거꾼이 그 끌고 다니잖아요. 네.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 종로 쪽인가?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여기다 보니까 번화가였죠, 당시에. 그렇죠. 그때가 이제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남대문에 왜 정거장이 있지가 아니라 그게 서울역은 그때 그렇게 불렀어요. 남대문 근처 좀. 그래서 해화동에서 손님을 태우고 남대문 정거장에 갔다가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을 때 또 손님이 잡혀가지고 인사동으로 갑니다. 굉장히 동선이 기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창경궁. 지금은 창경궁이지만 예전에 창경원이라는 이름을 불렀잖아요. 네. 거기로 가는 요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되고 날씨 네네. 좋으니까 네. 요 동선 중에 한 부분만 네네. 아이한테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좀 얘기를 하면서 네. 바로 여기다라고 하면
늘 걷던 서울 거리가 좀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 같은 오서방이랑 한번 이 설렁탕도 먹으면서 한 바퀴 싹 돌아야겠네요. 아, 설렁탕 좋습니다. 네. 네. 또 종로 지역에는 뭐 한 100년 된 설렁탕 가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뭐 시험 문제 때문에 외우고 분석하기만 했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1936년도에 네.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도하자니 36년이면 일제가 무단 통치 기간이라 엄청나게 좀 그 압박을 많이 네. 가할 때예요. 그럴 때 이제 일장기를 단 거를 보도하기 싫으니까 지워버렸습니다. 사진에. 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아일보 관계자들이 그때 엄청 다 구속을 당하고 네. 이때 현진건 이 작가가 사회부 부장이었어요. 와. 그렇게 이제 옥고를 치른 다음에 나와가지고 관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직거하거든요. 그게 지금의 부암동입니다. 어머. 네. 부암동. 부암동에 가면 현진건 그 집터가 있고요. 와. 그래서 부암동에서 닭을 키우면서 네.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부암동에 가보면 되게 유명한 그 치킨집이 있거든요. 네. 네. 혹시 그게 그 집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그때부터 닭을 키워가지고 이게 연결되나 보다 그런가 하는데 보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유서 깊은 닭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째 유래가 좀 잘 연결되면서 네. 부암동 하면 지금 굉장히 그 닭집이 생각나는 네. 그런 지경이 됐죠. 오, 야, 그러니까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그 옛날의 소설을 통해서 그 작가 이야기, 그 네.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네. 또 재밌고 1920년대 서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굉장히 또 재미있네요. 네네. 운수 좋은 날의 교훈이 뭘 것 같으세요? 운수 좋은 날에 운수가 응. 좋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잠잠할 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라. 뭐 소박한 행복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어. 더 잘 아내 네.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아내 말을 그치, 그치. 주제가 자꾸 이상해지는데 어쩌면은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하루가 굉장한 행복일 수도 있다. 운수가 좋아서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 임종이라는 그 큰 사건을 놓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반대로 너무 우울하고 안 풀리다고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항상 좋은 거 같이 올 수 있으니 그러니 항상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시각을 가져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는 척 책방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통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함께 얻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책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 책방. 자,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내셨고요,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네.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뭘까요? 역시 에너지하고 경제 위기죠. 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난방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국민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수출은 뭐 비교적 잘 되지만 적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반도체 또 전기 자동차 미국 시장도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자국 보호주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통상 압력이 생겼어요. 네. 잘 풀어나가야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대책을 세우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어떤 인생책 이야기를 펼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책은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옥중서신일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와 3.1 민주구국선언으로 감옥에 갔던 당시 이희호 여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편지에 새긴 시대의 아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한반도 평화, 화해와 용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남기신 저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을 특별히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인생을 바꾼 책이고요. 그래요. 다시 읽어도 감동적입니다. 네. 특히 감옥은 절대 고독 공간이잖아요. 네. 또 어려운 상황에서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단순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또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 있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읽어도 새롭습니다. 네. 자, 이 책인데요, 바로. 네. 굉장히 두껍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한 번에 읽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지만 뭔가 통찰력 있는 얘기도 있지만 정말 가정을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도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진영 씨는 어땠어요? 일단 전 놀란 게 굉장한 독서량. 바빠서 책을 못 읽을 때면 감옥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게 기억이 남는데 그만큼 책을 굉장히 사랑하셨다 봐요. 예, 평소에도 독서광이었고 메모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독서와 메모라는 것들은 또 특수한 환경에서 감옥이라는 공간에서는 아마 유일한 낙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시안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읽어보고?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그냥 정치인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굳어나오면서 정말 한 사람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옥중에서 가족뿐 아니라 조카나 손녀까지 맞아. 챙기는 걸 맞아요, 보면서 제가 맞아요. 정말 감동을 네. 받았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자, 우리 김환정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짠! 옥중 편지라는 키워드입니다. 편지 글에 정말 깨알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암울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네. 1980년의 경우에는 나라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군부 독재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로서 내란 업무라는 무시무시한 제명을 뒤집어쓰고 군사법정에서 네.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우와. 초기에는 사형수 네. 처지였어요. 근데 국내적인 반발 또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군사정부는 1심에서는 사형을 했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서 목숨은 건졌죠. 이 옥중서신은 한 달에 한 번밖에 편지를 못 썼어요, 당신은. 예. 가족 면회도 한 달에 한 번. 네. 그리고 엽서도 지금 우리는 엽서라는 걸 안 쓰는데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딱 이 봉안용서 한 장을 딱 줘요. 와. 이 한 장에다가 사연을 써서 이렇게 접어서 보내는 거죠. 정말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장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야 되니까 점점 갈수록 글씨가 글씨가 작아져요. 더 네. 그리고 펜도 안 줬어요, 감옥에서는. 그럼 뭘로 써요? 감옥서에는 펜이 없고 편지서는 또 조그만 감옥이 따로 있어요. 네네네. 거기 가서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 이렇게 꼼꼼하게 쓴 편지는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저것도 힘들었지만 못으로도 또 쓰셨다고. 맞아요. 예, 그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못으로 눌러 쓴 메모가 나왔죠.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을 감옥을 갔어요. 네. 하나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데 그때 민주 구국선언 했다고 구속이 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네.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는 조금 교도관도 밖에 나와 있고 서울대병원에 특수병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감옥이죠. 네. 거기서는 이제 밖에 이호의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조그만 종이에다가 눌러서서 이렇게 그 당시는 아주 감시가 아주 철저했던 시대입니다. 네. 이 옥중서신 대부분은 두 번째 내란 업무로 80년대 감옥에서 썼는데요. 80년 9월부터 82년 12월
미국으로 이제 강제로 망명을 떠날 때까지 29통의 편지를 모아서 보니까 한 책이 한 권이 됐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던 때가 1980년대입니다. 저희는 기저귀 차고 있을 때고 기억이 어떠세요? 그때 기억? 우리 대학교 때는 전쟁터였죠. 어. 학교 안에 경찰들이 주둔해 있었으니까요.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대학교에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학우들도 봤어요. 대학교 때 이 학생 운동 하시다가 감옥을 가신 적도 있었다고. 네, 저도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한 네. 1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옥중 편지는 없나요? 아니 꽤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 뒤로 아내하고 저 전셋집을 돌아다니다가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박스를 그냥 잊어먹었어요. 잃어버리셨군요.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오늘 선정책이 김한정의 옥중서신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당시에는 아내분이 여자친구였던 거죠? 예, 저 동창인데요. 네. 제가 붙잡혀 가니까 불쌍했던지 옷바라지를 자원해 줬어요. 면회도 해주고 와. 책도 넣어주고 옷도 받아서 세탁도 해주고. 그냥 여자친구였는데도요? 예. 와, 제가 감옥 가기 대단한데요? 전까지는 그렇게 서로 호감은 했었지만 그렇게 뭐 미래를 약속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썸 타는 사이. 네, 썸 타는 사이죠. 근데 그런 시국에서는 면회도 사실 아무나 안 시켜주지 않나요? 예, 그때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면회도 안 돼가지고요. 오. 지금의 아내가 그때 저를 면회 신청을 해서 번번이 거절을 당하니까 누가 힌트를 줬대요. 네. 약혼자 어. 저 증명서를 가져오면 가족 대우를 해준다 해가지고 와. 시골에 있는 부모님 이제 제 장인어른 네, 되실 네. 분이죠. 네. 한테 내려갔대요. 네.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그 사연을 듣더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니 남자친구라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고 학교는 쫓겨나고 네. 그것도 얼마나 서슬프르던 시대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암담한 사람을 옥바라지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장을 눌러주셨대요. 근데 그 뒤로 약주를 많이 드시는 날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감옥 살 때 네. 장인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로. 아이고. 그래서 저는 생전에 장인어른 못했네.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직접 못 하셨겠네요. 예. 지금도 그게 좀 가슴 아프고 아내한테도 참 미안하죠. 아유, 이렇게 인생 첫방 나온 김에 우리 아내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쑥스러운데. 의원님들 코스에 이렇게 나오시면 아내분들에게 아, 그래요? 한마디 네. 합니다. 네. 사랑하는 당신, 우리가 88년에 결혼했고 83년에 처음 얼굴을 봤으니까 거의 40년 동반자네요. 그동안 제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이해해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와줘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저는 집에서 인기 없는 아빠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투표하면 아이들은 모두 다 당신한테 투표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입니다. 당신이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방송에 기록에 남는 거니까 당신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당신 사랑합니다. 네. 기록이 남았습니다. 방송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런 얘기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 또 하나의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김한정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통령 되기 전부터 퇴임 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15년 가까이 함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던 건가요? 87년에 민주화가 됐잖아요. 민주화 조치로 김대중 석방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되면서 네.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87년에 대통령 선거 자원봉사를 했는데 네. 제가 눈에 띄었나 봐요. 87년 대통령 선거는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는 3등으로 낙방했고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굉장한 비난에 몰렸어요. 네. 그 다음 해 바로 총선이 있었는데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이끌던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어요.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 복귀를 하셨죠. 그때 비서실로 와서 비서 근무를 해보라고 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5살이었어요. 네. 25살에 일종의 수습 비서가 됐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의 비서니까 저도 뭐 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웬걸 얼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분 너무 바빠.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은요 신분 스크랩만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있어서 검색하면 다 맞아요, 나오지만 맞아요. 당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문은 중요한 기사들을 오려서 보관을 해뒀어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오렸는데 어떨 때는 보면요 밤에 아침에 책상에 보면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실망스럽죠. 저는 네. 집에도 못 가고 밤에 밤늦게까지 올려놨는데 네. 못 보시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보시고 김 비서 지난번에 엘빈 토플러 그 인터뷰 기사 난 거 잘 봤어요. 앞으로 그런 거 잘 챙겨주세요. 그래요. 그럴 때는 뭐 가슴이 뛰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이었고 무의미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때도 있었는데 네. 지내놓고 보면은 이 김대중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저대로 요거는 꼭 보세요 하는 일종의 간접 소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다시 부르시더니 이제부터 내 연설문을 받았으라고. 오. 그때는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한 탄압 내지는 압박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중요 회의에서 연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날 꼭 메모를 해두셔요. 그 다음에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저보고 옆에 앉으라 해가지고 불러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쭉 부르시면 제가 받아 적어가지고 네. 타이핑을 해서 갖다 드리면 그걸 교정을 하시죠. 근데 제가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네. 그때가 89년쯤이었거든요. 네. 제가 공급비서 한창 할 때 그 당시 모든 관공서나 정당의 문서는 타이핑을 쳤어요. 워드 프로세서가 보급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PC가 나왔다는 걸 알고 네. 그 PC를 구입을 해서 굉장히 비쌌어요. 누가 하나. 80년대예요. 예, 예.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워드 프로세서는 가감 첨삭이 바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만든 수정한 원고를 갖다 주면 깜짝 놀라는 그렇게 빨리 해야 되냐고. 이야. 이제 연설문을 읽을 때는 좀 글씨가 크면은 잘 읽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만들어야 그래서 당시 야당이 집권당인 민정당도 못하던 사무자동어를 사무자동화. 처음으로 도입해서 제가 그래서 인터뷰도 나가고 그랬어요. 자부심이 진짜 예, 예. 있으시겠어요. 와. 제가 보기엔 20대 청년이 당시 야당 대표의 눈과 귀와 입을 맡은 거잖아요. 자료를 보는 게 눈과 귀 역할을 하신 거고 그 20대 청년이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은 연설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걸 또 저희 개그맨들은 맞아요. 기가 막히게 또 캐치를 해가지고 개그 소재로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성대모사. 기지 않아요? 뭐 이런 거 개그맨들은 뭐 모기도 김대중 모기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거 흉내내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이제 가깝게 보셨을 때 인간적인 면모는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뭐 이렇게 연설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웅변가고 동적이신 분이지만 네. 평소는 굉장히 정적이신 분이에요. 어떨 땐 가만 생각에 잠겼을 때는 움직임도 없을 정도로 또 엄숙하고 그게 오랫동안 그분의 정치 생활 속에서 감시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또 주변에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됐었고 몸에 비해서 그런지 좀 딱딱한 편이죠. 근데 실제로 내면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고요. 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꽃 가꾸기가 좋아하시고 와, 꽃을 좋아하셨다. 예.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렇게 정적인 거에 비해서 너무 놀란 건 우리나라 정보 산업화, 네. 그 정보 지식 산업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그게 옥중에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보시고 했는데요. 이 옥중에 계신 게 81년, 82년 이때잖아요. 네. 근데 엘빈 토플러 책이 80년에 나왔어요. 네. 그 책을 바로 정말 미국에서 나온 책을 바로 구입해 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올바른 통찰이다. 그때부터 지식 정보화 산업을 강조하고 그러셨다니까 정말 그 정책이나 그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다이나믹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네. 그 책을 옥중에서 접하고 본인 스스로도 눈이 띄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지식 정보 시대다. 네. 지식 정보화를 사회로 한국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초대한 분이 엘빈 토플러 박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네. 실제로 한국 사회가 선진적인 정보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연구 용역도 부탁을 했고요.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 발전의 요소였던 산업 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 정보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8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해입니다. 그 전에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요. 그렇죠. 거의 국가 부도 상태의 정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 돈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우선 경제 위기 극복이 급선무였는데도 네.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까는 거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집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전 학교, 뭐 관공서에 다 인터넷망에 깔렸고요. 네. PC 교육이라는 걸 했고요. 거의 1,000만 명이 인터넷에 가입하는 그런 거의 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는데 기억나요? 천리안 나오누리. 옛날 분 맞으시네. 야, 그 기반을 다지셨군요. 그래서 네. 그런 인터넷 기반이 우리나라의 모바일 혁명으로 이어졌고 네. 또 IT 산업, 반도체, 핸드폰, 행정, 전산화, 온 국민이 손에서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네. 그런 시대로 전환했죠. 맞습니다. 청와대 1 부속실장으로 정말 가까이서 보좌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수많은 순간을 함께 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역사상 최초였고요. 네. 지금은 북한이 대화를 문을 닫고 지금 핵 개발 또 미사일 위협으로 아주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결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화 정책을 펴서 북을 설득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2000년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갔죠.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환공항을 가는데요. 휴전선을 바로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서해안으로 디귿자로 한참 나가서 다시 또 평양으로 들어가는 1시간이 좀 안 되는 여행이었는데 순환공항에 비행기가 탁 착륙하는 순간 세상에 1시간도 안 되게 올 수 있는 이 길을 오는데 거의 50년, 60년이 걸렸구나. 네. 지금은 다시 또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게요. 두 정상이 만나서 포옹하던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의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우리 진영 씨가 네. 준비했죠? 예, 휴게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원님. 네, 의원님을 위해서 당연하지 게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하지를 외쳐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거든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거든. 질문 안 받겠다는 질문도 듣기 말씀이신가요? 싫으신 거예요? 질문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야,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애는 당연히 나다. 하나, 둘, 셋. 아니거든. 아니에요. 오, 아니에요. 여사님 있잖아요. 아, 여사님 다음은 난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요? 아드님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민들이 점수를 준다면 80점은 받을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당연하죠. 오, 진짜요? 와. 제가 믿어야 네. 그렇게 믿어야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 지지하시고 아닌 분들도 마음을 바꿔요. 믿는 대로 된다. 시야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1개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보내셔서 가정에는 좀 소홀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남편 아빠로서 50점은 줄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니거든. 50점도 안 되세요? 더 많이 줘. 아까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그렇게 믿어야 우리 가족들도 나를 그렇게 대접할 아. 것이다. 일요일 저녁은 꼭 가족들하고
가족들이 일요일을 많이 기다리겠어요. 아, 이제 요즘 안 기다려요. 사라져버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정치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오, 이거 하나, 궁금하네요. 둘, 셋. 예, 저는 당연하지를 뭔가- 외쳐주셨어야지, 의원님. 당연하죠. 진짜요? 방송 같은 거. 어떤 거요? 방송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아, 그 방송국 PD 같은 거 하고 싶다는 예, 그랬으면 말씀이실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잘 됐잖아요. 네. 돌아오고 난 뒤에 모 방송국에 제안을 했어요. 네. 북한에서 좋은 교향악단이 있는데 남북 합동 공연하면 좋겠다. 와. 협연을. 네. 그래서 북한에서 좋다 해가지고 남북 합동 교향악단을 구성을 했어요. 평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죠. 네. 정말 좋은 공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이나 큰 무대를 기획하는 능력도 있으신 거네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그런 무대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오겠죠. 지금까지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김원장 의원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짠! 영원한 스승 DJ. 야, 키워드만으로도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드는데요. 인생의 스승뿐만이 아니라 정치 스승으로서도 이렇게 의정 활동하는데 큰 어떤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요. 제가 야당 비서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어요. 오. 그때가 처음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소련이 무너진 러시아를 가보면서 저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시대의 흐름이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구나. 특히 또 감격했던 것은 그 다음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날 유엔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네. 따라갔어요. 91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이 유엔 가입국이 되는 그 새로운 변화의 현장을 보면서 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글로벌 시민이 돼야 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K-팝, K-푸드, K-드라마, 모든 이제 K-반도체 지금 한국은 물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더 잘할 수 있고 또 생존해 나가려면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걸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웠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글로벌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 국민이 서로 통합되고 단합돼야 된다. 그러려면 빈부격차 줄여야 되고 경제적 약자 돌봐야 되고 복지체계 튼튼하게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 저는 방향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비서로서 제가 경험한 것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남양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뭐 가볼 만한 곳은 많겠지만 그래도 꼭 네. 이곳은 추천해드립니다 하는 곳 있으세요? 남양주가 좋은 곳이 많아요. 네. 근데 역시 하나를 꼽자면 저는 네. 광명숲을 꼽겠습니다. 좋죠. 광명숲은 국립수목원이 있는 곳이죠. 네네. 광릉은 세조 임금의 왕릉이 있는 곳인데 네. 세조가 자기 무덤을 정하면서 그 반경 몇십 리 큰 숲을 왕의 숲으로 정했어요. 600년 동안 보존이 되어 있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네. 최고의 숲입니다. 최고의 숲. 그것이 바로 제 지역구에 바로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요. 그 숲을 가보니까 찻길은 있는데 사람길이 없어요. 국립수목원에 들어가려면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숲에 사람길을 내자. 그래서 제가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확보를 해서 사람길을 냈습니다. 국립수목원에 남양주 시민들은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우와. 그러니까
왕의 숲이 시민의 숲이 되고 차길이 사람길이 되고 네. 국립수목원이 국민수목원이 됐어요.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광릉숲 하면은 떠오르는 새가 하나 있어요. 새요? 큰 학생. 큰악새 맞아요. 오, 큰학새요. 천연기념물인데 큰악새가 몇십 년 동안 보이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어요. 큰악새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있어요. 아이고. 황해도 DMZ도 이북에 있어요. 네. 북한에서는 클락새라고 하고 똑같이 천연기념물로. 네. 그래서 그거를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은 큰악새 한 쌍이라도 받아와서 네. 번식시켜서 광릉숲에 큰악새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아, 그 공기 좋은 곳에 큰학새가 얼른 돌아올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눈 옥중서신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옥중서신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김대중 전기도 아니고요. 저는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한 인간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현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더 성공하려면 우리가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신념, 그런 이분의 철학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 오늘의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 오래된 책이지만 이미 40년 전에 쓴 책 글이겠지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또 하나 덧붙이자면요,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그런 정치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선마을 소년이었습니다. 네. 초라한 청춘이었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 노력으로 단련하고 도전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네. 국회의원도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요. 대통령도 사수째 네. 3번 떨어지고 4번째 나이 70 되셔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낙선하기로는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젊은이들도 지금 답답하죠.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좀 용기 내시기 바란다. 네. 환경을 탓하기보다 네.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다 하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 무서우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자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영국 신사 모자 이런 거. 아, 지금 그래? CG로 씌워드릴 것 같은데 약간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웃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약간 꿈과 희망을 이렇게 계속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예, 의원님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시안 작가님께는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중꺾마가 있잖아요. 중꺾마.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그렇지 않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옥중서신을 보면요, 시련을 확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네. 견디고 견뎠을 때 그 나중까지 견딘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중꺾마가 그냥 견디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엇이 중한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꼭 마음에 담아둬야겠습니다. 자, 요즘 세상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꾹꾹 눌러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희망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단장한 인생 책방 첫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길을 내는 소통의 정치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한정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출발, 새 학기 완연한 봄 기운에 발맞춰 새롭게 출발한 오늘 모익지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두근두근 설레는데요. 책으로 봄을 선사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여러분에게 봄을 가득 안겨드릴 책과 또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흐드러지는 벚꽃이 만개한 봄날, 먼지가 부옇게 날리는 도서관 서고에 두 소년 소녀가 마주합니다.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다짜고짜 소년에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고 하는데요. 파격적인 말을 들은 소년은 동공지진도 없이 책 정리에 몰두합니다.
과연 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실 췌장의병으로 1년 남짓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소녀 사쿠라, 그리고 우연히 죽음을 앞둔 소녀의 일기장을 줍게 된 소년. 그렇게 둘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소녀는 옛사람들은 어딘가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동물의 그 부분을 먹었대. 그래서 나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소년의 대답은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였는데요. 소녀가 다가가기엔 아직 소년의 마음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죽기 전에 같이 버킷리스트 하러 갈래? 라고 말하며 둘의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는데요. 사쿠라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소녀는 고민 끝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카페에서 사쿠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쿠라는 오지 않는데요. 봄을 뜻하는 하루키와 벚꽃의 사쿠라가 전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청춘 이야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여기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노든. 하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코와 귀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노드는 코끼리가 아니라 휭가이 코뿔소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코끼리는 노든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라고 말해줍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 노든. 또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인간들의 공격으로 아내와 딸을 잃고 맙니다. 결국 인간에 의해 동물원에 갇히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전쟁으로 인해 동물원 철조망이 무너지고 펭귄 치쿠의 알을 바다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 과연 노드는 바다로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긴긴 밤을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가슴 벅찬 감동과 봄처럼 따뜻함을 선사할 긴긴 밤이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를 기억하시나요? 23살에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었지만 다시 일어나 삶의 레이스를 이어갔던 그녀. 기막힌 운명과 화해하고 희망을 되찾기까지 그녀가 발견한 삶의 비밀을 첫 책 지선아 사랑해를 통해 만날 수 있었죠. 사고 후 두 번째 생일을 갖게 되었다는 저자 이지선 교수의 또 다른 이야기. 꽤 괜찮은 해피엔딩.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닌 사고를 만났지만 잘 헤어진 사람이라 말하는데요.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엔딩은 또 다른 시작. 생존자에서 생활인으로, 유학생에서 교수로 살아가기까지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의 여정을 희망 충만하게 담아냈습니다. 끝없는 현재 진행형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녀의 이야기로 봄처럼 빛나는 희망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시작의 기술입니다. 독립출판 후 입소문으로만 베스트셀러 차트를 역주행한 세계적 화제작인데요.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7가지 무기를 담은 책,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자기계발서의 공식을 다시 쓰는 2018 아마존 최고의 화제작으로 2018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습관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책,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마지막 책 미라클 모닝입니다. 일과가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운동이나 공부 등 하루를 더 알차게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챌린지로 큰 인기를 끌었죠. 2030 세대가 열광하는 자기계발 트렌드인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입니다. 새로워진 오늘 모익지와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추천 도서로 기다려온 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희망찬 한 주 보내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